저는 세법 강성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자 환영하고 오늘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세법만 관련해서 강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2차 우리 과목에서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을 어떻게 또 잘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복할 것이냐. 그래서 2차 과목 전반적인 합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또 세법에 관한 내용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요. 우리 최근 2차 과목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자 수가 지금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어요. 합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냐면 2차 과목을 어렵게 출제해서 지금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자, 인원을 조절하는데 합격자 수를 어떻게 조절하냐? 문제를 통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차 과목을 통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과목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합격의 관건입니다. 보시면 2차 과목은 우리 이제 어떤 과목들이 있냐는 여러분들이 또 상담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또 요강도 좀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2차 과목에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 요게 이제 2차의 합격을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 과목이 하여튼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공부하는 초심자들은 이 과목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 쉽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합격의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2차 과목에서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과목을 요거를 고득점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강생분은 그래요. 공법 때문에 떨어졌대. 그래서 공법 몇 점 맞았는데 그러면 공법이 50점. 근데 50점이면 잘했는데 왜 떨어졌지? 그러면 물어보면 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법이 65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50점인데 공법을 만약에 50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냥 기본 한 거야. 근데 자 2차에서 공인중개사법을 65점 맞았다 이러면 이제 합격에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고득점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고득점 전략을 세워서 중개사법을 요것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 풀 때 이제 제가 항상 시험 9, 10월 달 되면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개사법 문제 풀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9, 10월 달에 통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전처럼 매일 40문제를 이제 시험 봐요. 이제 학원에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어떤 수강생은 문제를 25분 만에, 40문제를 25분 만에 다 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문제를 벌써 풀었냐고 해서 보면은 25분 만에 문제를 다 풀었대. 근데 제가 그래서 세법을 이제 특히 이제 세법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너무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오냐 그랬더니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실수를 많이 한대. 그래서 중개사법은 몇 분 만에 푸냐 그랬더니 중개사법도 똑같이 30분, 25분 만에 40문제 원래 50분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다 그냥 25분 만에 문제를 다 풀어버렸대. 그래서 제가 아니 중개사법 같은 것도 그냥 보면 이렇게 1번 우리가 자 보세요. 5개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은 그런 수강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1번 읽었어요. 2번 딱 읽었더니 여기 답 있는 것 같아요. 탁 체크하고 3번, 4번, 5번은 안 읽어. 그리고 탁 지나가. 그러니까 자 1번에 답이 있는 것 같으면 1번 딱 체크하고 바로 지나가. 다른 거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쉽게 본 것 같아요. 중개사법 쉬운데? 답 그냥 다 술술 풀리네? 이렇게 하고 딱 나왔는데 다른 이제 수강생한테 중개사법 오늘 시험 어땠어?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는 어려웠는데 까다로웠는데 나는 쉽게 풀었는데 이러면 망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시험은. 예. 왜냐면 이런 수강생들은 너무 빨리 이렇게 중개사법은 이렇게 답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탁 체크하고 넘어가고 3번, 4번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인중개사법 문제를 풀 때는 5개 지문 모두 읽어라. 5개 지문을. 그래서 시간은 어디서 세이브하느냐? 공법에서. 공법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수님들 이제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각 과목별로 이제 어떤 곳에서 예전에 보면 모여가지고 시험 당일날 해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답을 달거든요. 근데 보면 공법은 교수님들도 밥만 먹으면 매일 똑같은 강의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강의하는 그래서 10년 이상씩을 계속 강의하는 분들도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과목 이제 교수님한테 배우겠지만 막 구석에서 막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도 그걸 안 보는 거라고 그런 건. 그런데 그런 거에서 뭐 문제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안 본 거니까 몰라. 그런 몇 문제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공부한 지 1년 아니면 많이 공부해봤자 3년. 예?
한 3수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어쩌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3, 4년 길게. 근데 6과목 요거만 매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6과목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맨날 밥만 먹으면 요 공법 강의하는 분들도 교수님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공법에서 빨리 이제 그냥 그 뭐 안 배운 게 나왔어? 그냥 빨리 그냥 제끼고 그런 거 그냥 찍고 넘어가고 저 배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 이제 저 시간을 할애해서 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을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지문 5개를 항상 다 읽어라, 못 읽어라 항상 제가 강조하고 평소 학습 시간은 공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공법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양이 많고 또 내용이 방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은 평소 공부할 때 수험 준비를 할 때는 공법의 시간을 많이 더 배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전에서 문제 푸는 시간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풀어야 한다? 중개사법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차분하게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꼭 읽어봐라. 2번이 답이 있는 것 같아도 일단 심증을 여기다 딱 굳혀놓고 대신 3번, 4번, 5번도 꼭 읽어라.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2번이 답이 있는 것 같다 탁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이없이 나중에 5번에 확실한 게 있었는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문제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해당 교수님한테 이제 자세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근데 어떠간에 꼭 명심하실 것은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 이 중개사법이 2차의 당락을 결정한다. 그래서 고득점 전략을 세워야 되고 무조건 이거는 고득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중개사법은 80점, 뭐 90점의 목표를 두고 공부하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 또 뭐 신중하게 문제 5개 지문을 다 읽고 신중하게 풀면 그러면 중개사법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해커스 우리 교수님들이 또 중개사법 교수님들이 진짜로 존경하고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강의하기 때문에 고득점으로 인도해줘요. 근데 다만 여러분이 실수만 안 하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잘 배웠어. 실수만 안 하면 고득점인데, 이제 그 실수하지 않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이 2차의 당락을 잡아간다. 그 다음에 공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법의 전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몰라. 맨날 강의한 교수님들도 몰라가지고 법령 시험 당일날 보면 법령을 찾으셔. 한두 문제는 법령 진짜 맞는지를 법령 찾고 답을 특정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6과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맞출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양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릴 부분은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 노파심이라는 게 생기지, 노파심. 그래가지고 요것도 나올 것 같고 요것도 나올 거 요것도 나올 것 같으니까 다 그냥 막 끌어안고 막 이것도 하려고 다 가. 너무 힘들어. 그냥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그냥 맨날 그냥 교수님이 아유 그냥 들을 땐 알겠는데 돌아서면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돌아서지 말라고 하고 교실 안에서는 알았는데요. 제가 문 열고 나가면 뭐 그냥 반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나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간에 버릴 부분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처음에는 요만큼씩만 자기가 받아줄 수 있는 만큼만 요만큼씩만 다져서 확실하게 하고 그랬다가 이제 여유가 되면 나중에 버렸던 것들 하나하나 주워서 이제 챙기면 돼요. 그래서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공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그런 법령과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만 확실하게 챙겨서 가고 여유가 생기면 버렸던 거 하나씩 챙기고 아셨죠?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 그 합격생의 수기들을 보면은 공법, 과감한 포기, 자, 과목별로 포기할 부분과 집중할 부분을 자, 이렇게 조언에 따라서 과감하게 선별해가지고 버리고 챙기고 요거 아셨죠, 여러분? 공법은 자, 버려야 산다. 요거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령이 또 이제 우리 2차 과목에서 공시법령과 세법이 40문제를 구성해요. 그래서 또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세법이 이제 16문항, 그 다음에 공시법이 24문항 이렇게 해서 제 2차 과목에서 2교시로 해가지고 4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법령과 세법이 나눠서 출제되는데 이 부동산 공시법은 나중에 해당 교수님한테 자세히 이제 배우겠지만 공시법은 등기법이라고 그래서 등기하고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으로. 두 개 법이 이렇게 이제 시험범위예요. 등기 지적. 근데 요 등기가 요게 대부분 수험생들을 보면 어렵게 생각해요. 등기가. 이게 이제 절차적인 건데 해당 교수님한테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등기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막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그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일이 되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등기법이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컨디션이 또 안 좋으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지문을 읽었는데 2번, 3번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험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지적법은 이게 이제 암기, 이거는 그냥 지적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래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2차 과목에서 우리 2교시 문제 풀 때는 등기법보다는 지적법의 점수를, 여기에 이제 점수를 더, 여기 점수를 따야 되겠다 하고,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지적법. 그 다음에 등기법 같은 것은 이제 잘 배워도 컨디션에 따라서, 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편차가 심해. 그러니까 지적의 확실한 지적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는 지적의 점수를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서 여기 점수 따고, 그다음에 등기법. 또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또 그래요. 문제 풀 때도 2차 과목 2교시에, 1교시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중개사 법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을 이렇게 40문제씩 해가지고 80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2차 과목 2교시 해가지고 또 2교시에 이제 공시법령하고 그 다음에 세법을, 요걸 이제 이렇게 풀어요. 요건 이제 합쳐가지고 40문제, 요건 80문제고, 요건 40문제고. 그럴 때 2교시 오히려 있어 보면은 1교시 풀 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2교시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 풀다 보니까 막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막 문제를 찍었다. 막 이렇게 또 설렁설렁 읽고 나중에 똘똘한 문제도 손만 잡아주면 벌떡 답이라고 이르쓰는 애들이 뒤에 있었는데, 얘네들을 손 못 잡아주고 그 마음이 막 급하다 보니까 대충대충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교시에서 문제 풀 때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적법을 먼저 풀어. 그 다음에 세법을 풀어야 돼요. 세법은 또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얘도 세법도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계산 문제 같은 것은 한 문제가, 사례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막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이론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돼요. 그런데 그런 계산 사례 문제 한 문제만 제껴놓으면, 세법은 문제 중에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손만 딱 잡아주면 언제든지 그냥 일었을 준비가 된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손만 딱 잡아주면 바로 그냥 답이라고 벌떡 일어서고. 그래서 문제 보고 한 10초 안에 또 20초 안에 문제 풀 수 있는, 딱 보고 문제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등기법을 먼저 풀었다 그러면 등기법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을 풀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다 보니까 지문을 2번, 3번 읽어.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지적법을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법을 풀려고 하면 진짜 세법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 딱 보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손만 잡아주면 진짜 답인 애들, 막 나 답인데 하면서 손 들고 막 양손 들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손을 못 잡아주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대충 찍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중개사 과목들은 60점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위 20, 30%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60%는 저희들이 매번 교수님들 각 과목별로 강조하고 매번 배운 내용들이에요. 60점이. 근데 60%는. 근데 그 상위 20, 30% 문제 어려운 것들을 중간에 처음에 딱 만나면 딱 멘붕이 와. 갑자기 그냥 식은땀이 딱 나면서 까매져요. 그래가지고 지문을 읽었는데 2번, 3번 읽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똘똘한 애들 못 잡아주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제가 얘기해요. 마지막에 어떤 걸 풀어야 되냐. 먼저 지적법을 풀고, 그 다음에 세법을 풀고, 그 다음에 등기법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과목 우리 문제 푸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이런 어떤 게 점수 따기 좋은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기법보다는 지적법에 주안점을 두고 점수 따는데,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2차 문제 풀 때도 항상 지적, 세법, 그 다음에 등기법, 이런 순서로 문제 푸시라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 후에 요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우리 이제 세법이네요. 세법의 고득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 세법은 효자 과목이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출제 문항수는 공시법보다 작아요. 출제 문항수는 제일 작은데,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세법은 알아두시면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저한테 한 5분만
상담을 받았으면 그러면 세금을 몇 천만 원을 안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보면 어떤 제 인척 같으면 몇 년 전에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저한테 5분만 상담을 받았으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됐어요. 자, 8천 몇백만 원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자, 세법은 살아가시면서 도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실무에 나가서도 고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세법과 그 다음에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과 세법을 잘 알고 있으면 실무에 나가서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시험 볼 때도 효자 과목이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살아가시면서도 또 실무에 나가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공부하시면 자, 나중에 제가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런 걸 생각하고 공부하면 훨씬 더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요. 제가 또 항상 얘기해요. 강의할 때. 나중에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첫날부터 항상 얘기해요. 세법 때문에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었던 분들, 점수 안 나왔던 분들 제가 반드시 세법은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그럴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 자, 외치진 않겠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또 이런 약속을 해요. 시험 당일날 시험장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더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음성이 시험장에서 들릴 것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인 것 같죠? 근데 합격 후기를 보면 많은 수험생분들이 진짜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합격 많은 수험생분들이 시험장에서 교수님 음성이 진짜로 들렸어요. 제가 교수님이 함께함을 느꼈어요. 막 이렇게 고백들 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간증을 한단 말이지. 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즐겁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세법이요 실전에서 고득점할 수 있도록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가 돼 있어야지 이해를 안 하면 무조건 외울 수는 없잖아요. 또 단순 암기사항도 있긴 있지만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세법은 어떤 용어를 먼저 익혀야 돼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용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조세부가의 원칙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세목들의 어떤 전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는 암기요. 요거 암기. 암기가 중요한데 암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다음 단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세법은 세율 문제, 세율 있잖아요. 세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세율 문제가 많게는 세법 문항수도 많지도 않은데 서너 문제, 네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 관련한 것이 작년이 아니죠. 지난 30회 시험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30회 시험에서 두 문제가 세율 문제가 나왔어요. 암기 되어 있으면 맞춰요. 근데 제가 항상 무조건 여러분 보고 중요하니까 암기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또 그 다음에 연상기법 또 두 문자 따고 다양한 기법으로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따가 이제 한번 보겠지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는데 암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이렇게 하려면 저쪽에 이제 보면 나중에 보면 저 뒤쪽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있죠. 그 구경만 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안 따라해. 앞에는 막 따라하고 그러는데 안 따라해요. 그리고서 그러면 보세요. 평상 언제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서 안 외우면 어디 집에 가서 외우시려고요? 내가 항상 외우거든요. 어디 도서관 가서 외우려고요? 여기 수업 시간에 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외우고 그냥 구경만 하다 갑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세법이 어렵다고 해요. 암기가 돼 있으면 암기로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세법은 상당수고 또 암기가 돼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한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세금들은 비슷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들이 막 나와요. 배우면 처음에는 요거 배울 땐 알겠는데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다 보면 내용이 뒤섞여 가지고 헷갈려. 그래서 비교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 이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보세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비교하고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 세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해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암기가 돼야 되고 기본적인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내용들을 세목별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삼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매년 또 보세요. 이제 기초과정, 심화과정, 핵심 요약, 그 다음에 비교도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매년 느끼는 것이 이번 30회 시험도 그렇고 매년 느끼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수업을 잘 들은 수험생이면 그냥 해결이 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막판에 많이 강조한 내용이 있고 조금 덜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심화 과정이다. 그럼 요때 제가 강조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인데 요게 이제 잘 안 나오던 부분인데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고득점을 위해서는 세법은 기초 과정부터 해서 차근차근 오시면 붙어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얼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심화시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시켜드려요. 핵심 요약 압축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아까 비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교 도해 세법 특강이라고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들을 한눈에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눈에 보고서 정리하고 자 배운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핵심 중에 핵심들을 뽑아가지고 하요. 그러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런 때 뭔가 세법이 안 잡혔던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안 되는 부분들 중에도 맨 마지막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서 요거를 하면은 요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세법이 안개처럼 깜깜했었는데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안 잡혔던 분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세법이 이제 됐어요. 눈이 띄었어요. 이렇게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면 세법 무조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수강생분들 중에는 조금 똘똘하신 분들은 보면은 따로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고 저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한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전에 전주에 배운 내용을 쫙 리마인드 시켜드려요. 그 다음에 본 수업하고 또 그 다음에 끝날 때 그날 배운 내용을 또 리마인드 시켜줘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3번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순환에 또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시험에서 중요한 핵심들을 요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한 수십 번을 얘기한단 말이죠,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조금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신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세법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교수님 수업만 듣고 이렇게 전으로 열심히 따라서 복습하고 이렇게 했더니 시간 안 내도 차근차근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서 세법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점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이브된 시간을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제가 어떤 곳에 강의하는 수강생분 중에 어떤 수강생분이 있었냐면 택배하는 수강생이 있었어요. 직업이 택배야, 택배이사. 근데 그 주경야동이죠. 그래서 택배하고 밤에 이제 와서 이제 야간반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머리 설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대학도 자기가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건데 자기 머리 털라고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는 걸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뒤늦게 나이 먹어서 공부하면서 와 진짜 공부했는데 처음에 민법이나 부동산 학개론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나한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법은 그냥 열심히 그냥 와서 복습해주고 다 하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따라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이제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그 시간에 민법 학교를 열심히 투자했더니 그랬더니 저한테 도움이 된 것 같다. 한 과목은 자기가 그냥 접고 5과목 준비하듯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하시다가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장님이 됐어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사무실 차려서 하고 있는 그런 수험생도 있습니다. 어쨌간에 여러분들 세법은 이렇게 저와 함께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듣고 따라서 이렇게 할 때 하고 하면은 그러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세법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 차근차근 따라와서 나중에 바짝도 할 때 조금 막판에만 집중해서 하면은 점수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 및 고득점 학습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 2019년 우리 10월 26일에 있었던 30회 시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총평이요. 작년보다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문제가. 근데 사실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몇 문제, 서너 문제 빼놓고는 다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해서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대부분 보면
몇 문제만 어려운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어렵게 느껴져. 다 어렵대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또 문제가 근데 약간 수험생분들이 어렵게 느끼게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돼 가지고 난이도가 높았는데, 원래도 조금 높았지만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세법은 가끔씩 최근에 거의 문제 안 나오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더 이제 높게 느껴졌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30회 시험은 문제가 어려웠다, 어렵게 세법 풀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답을 맞춰보니까 점수는 나왔는데 어렵게 문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조세 총론 문제가 원래 이제 말씀드리면 조세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세법은, 자, 여러분 보세요. 세법은 기본서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입문서든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조세 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을 다룬 부분인데 조세 총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그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조세 총론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용어 익숙해지고 분위기, 이제 세법 분위기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요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한두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30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가 출제됐고, 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따 살짝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양도소득세에서 계산을 위한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계산을 해야지 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어려웠던 사례 문제였고, 또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울 건데요. 또 기준시가 결정이라고 해서 공식 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준시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출제 안 됐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가 어려웠고요. 사례 문제가.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려웠고, 비사업용 토지나 기준시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잘 배우지 않은 부분들인데,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출제 안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0회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하여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합격자 수를,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너무 많다, 그래서 협회 같은 데서 자꾸 보면 수험생들이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합격자 수 많이 뭐 이렇게 시험 문제 쉽게 출제해서 합격자 수를 막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문제를 쉽게 출제해야 된다, 아니면 그 다음에 많이 뽑아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1년 만에 다들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저 내년도 시험 문제 어렵게 출제했는데요, 쉽게 출제했는데, 그래서 뭐 그냥 비슷한 난이도를 좀, 안 되는데, 그냥 문제 좀, 이렇게 합격자 공인 나와보니까요,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공부할 때는, 수험생일 때는 많이 쉽게 출제해서 많이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 막상 합격하고 나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다는 둥 막 이러면서 이럽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계속 압력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동안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수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출제해서 확 줄여? 그러면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10년만 해서 중복된 거 빼면 10년만 13만 명 이렇게 되고, 원래 1차, 2차 하면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응시라는 시험인데 문제 어렵게 출제돼봐. 그래서 합격자 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예전처럼, 예전에 15회 시험 따라고 해서 이제 파동 났을 때 막 시하고 그랬을 때처럼 문제 출제하면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점차적으로 합격자 수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줄이냐? 2차 과목에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과목은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은 한 과목을 좀 어렵게 출제하면, 30회 시험 같으면 학개론이, 부동산 학개론이 10년째 제일 어려웠다,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법은 조금 무난하게, 상대적으로 쉬운 건 아니고 그냥 좀 무난하게, 그 다음에 그 해골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예측했어요. 학개론이 어렵게 나온다. 소문이 돌고 그게 맞다. 학개론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고 민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근데 그 작년에는 제가 29회 시험 때는 어떻게 했냐면, 민법이 어렵게 출제될 차례다, 학개론은 좀 무난하게.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31회 시험 어떨 것 같아요?
30회 시험은 이제, 아니, 올해 30회 시험에 민법이 좀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학개론이 어렵게. 그러면 31회 시험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반드시 이제 민법이 좀 뭐, 무난하게, 아니야, 어렵게, 학개론이 좀 무난하게,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겠죠? 예. 그래서 1차가 보면 그렇게 하는데 2차에서 이제 이렇게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법도 올해 이렇게 출제가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공시법이 조금 상대적으로 무난했다고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세법이 그래서 어렵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 한 과목을 무조건 좀 어렵게 출제하고 조금 한 과목은 조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그 분석표를 보면 조세 총론이라고 그래서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세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세 개 부분으로. 그럴 때 조세 총론 여기서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됐잖아요. 한두 문제 출제했었는데 여기에 30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라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취득세 여기서 이제 세 문제, 서너 문제가 나오는데 역시 계속 출제됐던 것처럼 세 문제 나왔어요. 31회 시험도 조세 총론에서는 31회 시험 같으면 한두 문제, 세 문제는 좀 비용적이고 한두 문제, 취득세는 뭐 세 문제 내외로 역시 출제가 될 것이고 등록면허세라고 여기서 최근에 두 문제가 28, 29 나왔는데 그전에는 한 문제씩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문제 예상했는데 역시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예상되고 재산세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세 문제, 여기는 거의 고정적으로 계속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이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돼요. 대여섯 문제, 양도소득세 들어있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됩니다.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해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죠.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에?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해? 소득세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무에서도 양도소득세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취득세를 잘 하셔야 돼요. 취득세를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재산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도가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보시면 30회 시험 그 출제 경향 구체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고득점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세법은 출제 문항수가 작잖아요. 그런 대신 출제 문항수가 작은 대신 내용은 또 방대하잖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요 많은 내용을 갖다가 16문제 속에 녹여내서 막 물어보려고 하니까 주로 종합 문제로서 이렇게 막 출제가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죠. 아까 얘기했죠. 버릴 건 버리고 가야죠. 그래서 다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되고 29회 시험에서 지방세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출제 비중이 계속 국세보다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소득세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29회, 30회에서는 이제 예년보다는 출제 문항수가 예전에는 6문제, 7문제 나왔었는데 자, 30회 시험에 5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출제 비중이 좀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한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제 30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그런 시험이었고, 29회 시험에서는 세율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자, 근데 매년 세율은 관련한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안 됐었는데 30회 시험에서는 자, 취득세하고 양도세에서 역시 예상대로 제가 그랬어요. 취득세 세율에서 자, 작년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취득세 세율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근데 나온다 그냥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역시 취득세, 양도세에서 세율 문제가 역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면 취득세 요거 암기 방법 알려드리고 그 암기 방법에 의해서 쉽게 또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법도요. 최근에 경향을 또 좀 보시면은 30회 시험 같으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돼요. 단순 암기 문제도 나오지만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박스형 문제라고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됐고, 또 29회 시험에서는 최근 개정세법
내용을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데 세법은 개정세법이 중요해요. 매년 바뀌어 세법은. 공부하고는 중간에도 바뀌어요. 세법은 계속 법령이 바뀌는데 그 개정세법 내용은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도 개정세법 지문을 묻는 내용들이 나왔고 또 직접적으로 또 묻는 문제들도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해 그 해당 연도 최근 개정세법 내용이 중요하다. 세법은. 그다음에 계산 문제 한 문제가 까다롭게 깊게 출제가 되는데 어떤 해에는 좀 쉽게 출제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좀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31회 시험 수험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그 자주 출제됐던 부분에서 여전히 출제되고 있는데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평소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혜법은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최근에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체계, 세법 체계하고 법령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고득점, 요거 핵심.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빈출되는 특정 부분만 골라서 공부하기보다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준비할 건 아니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차근차근 빠지지 않고 수업을 쭉 따라오시면 제가 차근차근 계속 단계별로 올려서 고득점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빠지지 않고 그 기초 과정부터 심화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업을 꾸준히 듣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 부분만 듣다가 시간 없으면 안 하시다가 요거만 들으면 안 될까요? 요거 빼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근차근 듣는 게 고득점 합격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세율 같은 게 이제 중요한데 이해하고 세율은 이해하고 반드시 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세율 문제는 제가 선언 문제 출제된다고 했고 또 세율을 응용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율과 관련한 것은 무조건 암기가 필요하다. 이해하고. 그래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숫자 암기해야 되는데 단순 암기가 아닌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이런 것도 제가 다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목 간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묻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역시 여러분 보고 혼자 비교 정리하라고 하지 않고 제가 다 비교 정리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과목 시간들을 빠지지 않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과정들을. 그러면 저희 교수님들이 각 과목별로 다 이렇게 이제 다른 과목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합격에 그 길로 인도해드립니다. 자, 부동산세법의 개요인데 잠깐만요. 요거 말씀만 드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갈 건데 많은 분들이 수업을 이렇게 빠지고 주로 나오다가 때때로 빠져야 되는데 때때로 나오다가 주로 빠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꾸준히 그 과정을 지켜내면 특히 동차로 1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번에도 그렇고 요 자리 이렇게 1년 만에 동차리 합격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수업 시간에 거의 안 빠져요. 쭉 그냥 따라와. 근데 되게 이제 좀 아깝게 떨어지고 그런 분들을 보면 나왔다 안 나왔다 조금 모의고사 안 나온다고 방황하고 조금 뭐하고 뭐 2차 포기한다고 1차만 했다가 또 2차 한다고 했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점수가 그 합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겨우 합격하나 겨우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 1년 만에 1차 2차 동차로 끝내는 분들의 특징 뭐냐면 그냥 꾸준히 수업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와요. 말도 많지 않아. 그냥 그분들은 조용히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합격의 비결이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꾸준히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있죠. 적으로 세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개요를 대략적인 세법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